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형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며 IPO 시장의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실적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기술 급부상하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전동화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신사업 활로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전망은 유력한데요. 다만 인상폭은 지난달보다 줄어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 3.0%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느니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다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첫 6회 연속 인상입니다. 관심은 인상 폭입니다. 시장에선 하느니 최근까지 보였던 빅스텝 기조를 바꿔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만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나타난 자금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가계빚이 1,87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어떤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의 좀 어려움,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좀 높고요.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 이런 것들이 아마 0.5보다는 0.25를 올리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것도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느니 환율 방어를 위해 2번 연속 빅스텝을 밟을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 단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공매도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등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주춤하는 사이 한 달 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윤혜린 기자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2,400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70조 원을 밑돌던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공매도 잔고 금액은 73조 8,46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컸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했던 긴축 정책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하락 패턴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달 대차거래 상위 10종목에 이름을 올린 곳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HMM, 두산에너빌리티 등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잔고 증가 추세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식을 빌린 공매도 투자자는 연말엔 이자에 더해 배당금까지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코스피의 대차잔고 비중은 11월 말 대비 12월 말 대차잔고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올해도 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즉 쇼커버링 수급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강민석 교보증권연구원은 대차잔고 비중이 높고 거래대금 대비 대차잔고 금액이 5배 이상 높은 롯데관광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 호텔신라 등과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부진한 증시 속 대형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며 IPO 시장의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실적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IPO 시장의 전통 강자로 꼽히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공모주에 투자하면 따상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며 광풍이 불던 작년 기업공개 시장과는 달리 올해는 찬바람이 불며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실적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 IPO 공모총액은 약 16조로 전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이 중 12조 7,500억 원의 공모금액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공모금액은 3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부진에 상장 철회가 두드러지는 해였다고 설명합니다. 공모총액이 1조 원을 넘긴 증권사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주관한 KB증권뿐입니다. KB증권은 오늘까지 총 13조 4,479억 원의 공모총액을 기록하며 IPO 주간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약 8조 원의 공모총액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던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5개 기업의 IPO를 주선했음에도 공모총액이 5,531억 원에 그쳤습니다. IPO 강자였던 NH투자증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현대오일뱅크, SK실더스, 원스토어 등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겁니다. 증권가에선 내년에도 IPO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IPO 시장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신규 IPO가 내년 하반기에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자산운용,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두는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중앙회는 오늘 낮 12시에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협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중앙회는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21년 만에 벗어남에 따라 비은행 부문까지 사업위원을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사업 지배구조의 개편, 어업인 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행할 계획이고 3분기부터는 금융지주 설립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차량 전동화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전동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화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북미형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대형 세단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들어가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뒷바퀴가 좌우 각각 다른 방향으로 최대 10도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 수준은 좌우 일체형 조향 시스템이 10도가량, 좌우 분리형은 3도 수준인데 현대모비스가 약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3배 이상 늘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기술은 회전할 때 선의 반경을 약 25% 가까이 줄여 도로폭이 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국내와 유럽 시장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북미 국제 오토쇼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28회 페이스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아시아 부품사 중 선행기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올해의 혁신 기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독립형 후륜 조향 시스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의 특성상 앞뒤 바퀴 사이가 거리가 넓고 하체 무게나 설계 측면에서 후륜 시스템 채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도 주요 수주 공략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확대해 네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이코너 모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코너 모듈을 적용하면 차량의 옆으로 주행하는 크랩 주행이나 90도 회전 주차, 제자리 360도 회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030년까지 13억 달러를 들여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을 외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유통가에서도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유통가의 친환경 전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고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내일부터 백화점 내 카페와 식당, 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달 안내방송을 통해 정부 방침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브랜드 매장에 안내 고지물을 비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에 발맞춰 오는 30일까지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정책에 발맞춰 텀블러 사용 확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 텀블러 등 친환경 상품을 적극 판매하고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고객과 함께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선보이기도 합니다. 아워홈은 코팅을 하지 않아 분리수거하기 편리한 친환경 종이컵을 도입했습니다. 기후 이제 변화에 대한 위험성들 이런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미래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통가의 친환경 플랜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석유화학업계가 글로벌 경기 둔화, 또 고유가 등의 영향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각사들은 신사업에 나서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다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선수 성낙윤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삼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 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분기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예. 이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기초유분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 1분기 톤당 평균 278달러에서 3분기 180달러로 약 35%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나 급락한 겁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에서 나프타를 뺀 가격인데요. 보통 3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가 약세를 보인 거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로 화학 제품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얼마나 부진해진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4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감소, 원재료인 납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반영돼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S-오일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70.3% 급감했고 금호석유화학도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6%, 영업이익은 63.1%씩 각각 감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다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란 말이에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환율 상승까지 거기에 더해지다 보니까 수입 비용, 원가 비용이 상당히 많은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석유화학 기업, 안 그래도 에너지에 관련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다면 위기를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출구 전략을 내놓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근데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특히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수소,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에 집중하는 등 미래 신사업 분야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분야는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이 분야 선점을 위해 꾸준히 살펴보는 중이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조속한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소 포집과 화학적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4위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배터리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내년, 내후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롯데케미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타의 뭐 석유화학 기업들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업체들도 사실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LG화학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소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 첨단 소재들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3분기 실적도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이 기존 주력 분야보다도 높게 나오는 등 첨단 소재 분야에서 매 분기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중입니다. LG화학 측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배터리 소재 사업 전망치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유가가 올라 석유화학 사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나 유가 불안정 등 이슈가 불거질수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르면 올 4분기, 내년에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석유화학 업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성낙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에 사제 11억 원을 투입하며 책임 경영에 나섰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9일 롯데건설 보통주 9,772주를 11억 7,254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건설 주식은 18만 8,660주에서 19만 8,432주로 늘어났고 지분은 0.59%로 동일합니다.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유상증자에는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롯데홀딩스 등 롯데 계열사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고 예고하자 한국건축단체연합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건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대통령 소속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하자 건축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년 9월 입법 예고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속 변경을 위한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업계는 국가건축정책위가 국토부 소속으로 옮겨지면 권한이 줄어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지거나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440여 개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은 91개에 불과하고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한 건축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일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최근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슈를 고려하면 오히려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2050 탄소 제로에 관련돼서
40% 정도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이 부분들을 통합 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 20개 중 5개에서 6개만 남기고 통폐합하자는 것으로 보아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 또한 예산 감축만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한편 이 사안은 아직 상정되진 않았지만 국회로 넘어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14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5도, 대전 4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14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이 7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 18도, 대구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